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작지만 강한 나라, 적으로 뺑둘러싸인 나라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은 이제 흔히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3년 후에 영국이 약속한 대로 중동의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을 끌어모아서 국가 창설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유대민족은 박해를 당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을 이제 고유명사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스포라, D-I-A-S-P-O-R-A. 영국은 이 흩어진 유대인 중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 중 누구를 상대로 또 어떻게 이스라엘 건국을 약속했을까? 바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1914년 6월 유럽의 오스트리아 제국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유럽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세르비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제국 통치에 반감을 품은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었습니다. 수도 사라예보에 가보시면 황태자가 암살을 당했다던 청계천에서 제일 큰 다리 정도, 그 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바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1914년 6월에 암살을 당했는데, 6월에 암살을 당하고 한 달 후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전쟁 주역으로 떠오른 독일이 18년, 4년 후 11월 연합국과 휴전협정을 맺음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4년 반 만에 끝나는데, 세계 제1차 대전이라는 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분명치 않은 이 상태에서 5천만 명, 당시 유럽 인구가 2억이라고 그랬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또 3,500만 명, 확실하게는 3,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죽은 전쟁이 세계 제1차 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에서 사람 죽이는 목적으로 폭약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기간에 러시아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4년 반 동안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일으킨 혁명으로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라 이름이 소련으로 바뀝니다. 오스트리아도 제국이 무너지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도 소련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개편이 되고, 독일도 프러시아의 빌헬름 2세, 윌리엄을 이제 독일어로는 빌헬름이라고 발음을 하죠. 독일도 프러시아의 제국 무너지면서 빌헬름 2세가 물러나고 공화국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갈아탑니다.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공화국 그러니까 좀 궁금하시겠지만,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구현하는 한 방법, 권력은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소위 정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화국입니다. 정당이 있는 나라. 정권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연합해서 뭉친 게 정당인데, 그렇다 보니까 정당이 여러 생길 수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정당이 달랑 한 개만 있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북한, 베트남 같은 일당 국가는 나라 이름에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공화국이 아닙니다. 일당 독재 국가죠. 반면에 영국이나 일본은 국명에 리퍼블릭, 공화국이란 말이 없습니다. 왕이나 천황이 있지만 그건 전통을 버리기 아까워서 형식으로 남겨둔 유산이고,
실제로는 정당이 여럿 있는 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수장으로 왕이 있지만 왕명이 아닌 헌법이 상위 개념인 나라, 공화국. 그래서 입헌군주국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있지만 군주가 명목상 국가의 수반으로 있는 거죠. 입헌군주국. 제가 이 설명이 아마 맞나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도록 공산주의의 공산이라는 말과 공화라는 말을 헷갈렸다는 자수를 이 기회를 빌려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공산주의의 공산이라는 말하고 공화라는 말을 헷갈렸습니다. 누가 같은 편인지 누가 적인지도 헷갈린 채 5년 가까이 큰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모든 나라가 화약 원료로 칠레에서 나오는 초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쟁 막바지인 전쟁이 1918년에 끝났는데 1917년 독일의 무차별 잠수함 작전으로 영국의 칠레로부터 초석 수입길이 막혔습니다. 독일의 무차별 잠수함이 유보트인가 뭐 그렇죠.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무차별 잠수함 작전이란 게 영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 군함이건 상선이건 가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바닷속에 가라앉히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 작전입니다. 미국과 남미에서 전쟁 물자를 들여오던 영국이 화약과 포탄을 만들 수 없는 궁지에 빠졌습니다. 이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도 참전하게 됩니다. 자국에 상선 물자를 실어서 영국을 도와줬던 그 상선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미국도 헛수없이 참전을 하게 되죠. 이 화약의 원료가 초석이라고 했는데, 초석을 영어로는 이제 포타시움 니트레이트라고 하는데, 화학 용어로는 질산염으로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된다고도 합니다. 저는 뭐 이 방면에는 이제 꽝입니다, 사실. 화학 비료 공장이 흔히 폭약 제조 공장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이 질산염이 바로 폭약의 원료입니다. 비료를 만드는 질산염이 폭약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 흥남 비료 공장을 6.25 때 이제 유엔군이 폭격을 했죠. 거기서 폭탄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초석을 칠레에서 수입을 해서 전쟁에서 썼는데 이제 이게 막힌 겁니다.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한 이가 유태인 생화학자 바이츠만입니다. 바이츠만. 초석을 대신하는 아세톤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밤나무를 떼서 이제 그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아세톤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폭탄을 만드는데 생산량이 너무 적은 게 문제죠. 여러분 아세톤 아시죠? 매니큐어 손가락 그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지을 때 쓰는 독한 냄새나는 물질로 불이 잘 붙습니다. 붙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 불 가까이 되면 이제 폭발을 하죠. 매니큐어를 만드는 게 바로 아세톤입니다. 이 만체스터 대학의 화학 교수였던 바이츠만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아세톤과 부탄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이로써 3만 톤의 아세톤, 폭약의 원료가 되는 아세톤을 생산해서 영국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 바이츠만이 3만 톤이면 뭐 어마어마한 양의 폭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공헌을 세운 거죠. 이 바이츠만은 일찍이 1874년 러시아 북부 서부 촌구석에서 15명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독일로 유학했고 스위스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30세 때 1904년에 영국에서 화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가 아세톤 생산으로 영국을 위기에서 구한 유태인 바이츠만에게 돈으로 보상하려고 했으나 바이츠만은 유태인 국가 건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외무부 장관 벨푸어와 협의한 끝에 1917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원한다는 벨푸어 선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인구는 겨우 5만 6천 명이었는데 얼마 안 살고 있었죠. 전부 다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이 바이츠만은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전 세계에 유랑하는 유태인 디아스포라에게서 기부를 받아 히브리 대학과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온 공대를 설립한 아인슈타인 박사도 초빙을 해서 그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게 합니다. 히브리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 8명, 또 총리 4명을 배출한 명문으로 성장합니다. 이 지역이 영국의 식민 지역기에 이처럼 5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유태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우기 전에 히브리 대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벨푸어 선언이 초속이 돼서 30년 후 무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바이츠만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 3년 후 그 바이츠만이 사망하고 의회로부터 아인슈타인이 제2대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인슈타인은 아래와 같은 답을 내며 이를 사양합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이 되달라는 제안을 받고 깊은 감동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슬픔을 느낍니다. 나는 줄곧 객관적인 문제만을 다루어 왔고 그래서 사람을 적절히 다루고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재능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물리학이라는 학문만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정치는 자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직을 고사한 겁니다. 나라를 세우기 30년 전부터 교육이 없이는 온전한 국가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바이츠만, 또 일국의 대통령 자리도 겸손하게 사양한 아인슈타인이 다시 한번 우러러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 능력은 생각지 않고 꼭 한번 해야겠다고 덤비는 우리 한국의 수준 낮은 정치인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저질 대통령은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2명씩 참아줄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는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리라는 소리를 지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리하면 중국 명나라 때 소설 삼국지연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를 떠올립니다. 복숭아꽃 아래에서 했다는 도원결의는 살아생전 깨지지 않는 약속, 죽어서도 무덤으로 갖고 가는 엄숙한 약속을 말할 때 흔히 쓰입니다. 도원결의, 이 약속을 보장하는 뒷심이 바로 의리입니다. 그렇다면 의리 없이는 도원결의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의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리는 깡패 영화에서도 아이들도 흔히 쓰는 말이지만 설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도의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의리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로얄티란 말이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이재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갔던 그 김문기 씨가 자살했을 때 나는 모르는 사람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 유한기 씨가 자살했을 때도 딱 잡아댔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의리를 잘 설명하는 예입니다. 독사 같은 이재명이 저 살자고 딱 잡아떼는데 이게 바로 의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의리를 설명하려면 국어사전을 꺼내기 전에 이재명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할 겁니다. 의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바로 깡패 조직입니다. 그런데 깡패의 의리는 돈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랫놈이 착한 사람들 돈을 갈취해서 윗놈에 갖다 바치면 윗놈을 그 돈을 모아서 아랫놈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랫놈한테 돈을 내려보내지 않고 지가 다 삥땅을 하면은 아랫놈은 언제라도 배반을 하죠. 주군이 부하에게 위에 사람, 주군이 그 왕이 부하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하는 배신으로 주군의 권력을 빼앗습니다. 노다 오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판치던 일본의 전국시대는 배신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주군의 최후를 배를 가르며 따라가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 맹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군에 대한 의리라고 잘못 배웠습니다. 이게 배를 가르며 하락길이라고 그러죠. 대장동 의리는 돈을 깔고 있는 깡패의 의리입니다. 김만배, 김용, 정진상이 독사 같은 이재명을 감싸고 있지만 이건 의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맹종, 사무라이들이 배를 갈라서 죽는 것과 같은 맹종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맹종이 이 사람들 눈을 멀게 했고 이들은 이것을 의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유동규가 그 맹종의 틀을 벗어나 용감한 선택을 했고 남욱도 이제 눈을 떴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사 같은 이재명이 언제 자기들을 물려고 덤벼들지 김만배, 김용, 정진상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유죄로 감옥 가는 날 하락길이 할복하는 걸 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것보다는 주변의 그 가족들이 더 애처롭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 날 회사를 같이 다닌 친구들과 함께 지난 목요일 날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망자의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혼자 호젓하게 작년에 한 번, 올여름에 한 번을 다녀왔는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방문하는 것도 나름대로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과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건국의 선조들이 건국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건국 자체가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 전체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 대결의 결과물입니다. 대결의 긴박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공산 전체주의의 위험을 일찍이 꿰뚫어 보았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통찰력은 신비에 가깝습니다. 1875년 태어난 이승만은 23세에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에서 제국주의 러시아가 조선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도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바뀐 소련의 제국주의 성향이 여전하고 공산주의를 명분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이승만은 이미 100년 전에 상상하고 예견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야 합니까? 이승만은 공산주의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제국주의 성향과 맞물릴 때 걷잡을 수 없는 악마적 국제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일찍이 내다봤습니다. 그 이승만이 동작동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꼭 자녀들을 설득해서 동작동 방문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